사건과 분노에 시작한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집 한 채를 통째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더구나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79년 인생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아버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집도 없어졌고요. 법률 상담소를 찾아온 40대 남성의 첫마디였다. 아버지 남상우 79세 아들과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발리 여행을 떠난 5일 동안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몰래 팔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돌아와 보니 현관 열쇠는 작동하지 않고 낯선 사람이 문을 열더니 이 집은 제가 정당하게 구매했다며 내쫓았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뼈아팠다. 아버님, 이번 연휴가 길잖아요. 발리 여행 다녀오려고 해요. 저도 쉬고 민서도 명절 연휴라 학교 안 가고.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남상우의 귀에 며느리 수진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처음엔 우리 가족 여행이구나 하며 가슴에 따뜻함이 번졌다. 하지만 손자 민서의 말이 그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좀 쉬고 계시면 된대요. 엄마가 할아버지 모시고 가면 걸음도 빨리 못 걸으시니 불편할 거라고 이번에 우리끼리 가자고 했어요. 순간 숨이 막혔다.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남상우는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었다. 장기침을 하며 목구멍에 맺힌 무언가를 삼켰다. 나는 이 집에 그냥 놓인 하나의 가구처럼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나? 더구나 사돈 부부는 함께 간다는 얘기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외가 식구들은 가족이고 자신은 짐이라는 메시지였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에게 이제는 함께할 가치도 없다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남상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30년 전 이 집의 첫 삽을 뜨던 날이 떠올랐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그 해에도 현장에서 일했다. 온 나라가 무너져도 가족만 있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이제는 그 가족 속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그의 칠순 생일이 찾아왔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식탁 위에는 김이 살짝 올라오는 미역국 한 그릇뿐이었다. 남상우는 국물 위에 옅게 떠있는 기름 한 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고기는 거의 없었고 반찬도 전날 먹던 그대로였다. 며느리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손에는 메이크업 파우치, 입에는 건성 축하 인사뿐이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먼저 나갑니다. 그 말과 동시에 현관문이 닫혔고 식탁에는 혼자 남겨진 생일상만이 남았다. 미역국 그릇을 바라보며 남상우의 마음속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 생각이 밀려왔다. 숙자가 살아있었다면 아침부터 장 보러 나가 소고기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조기찜에 방어회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았을 텐데 밥상 위 국물 얇은 미역국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다. 아내가 떠난 지 10년 매일 그리웠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아픈 날은 없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지은 집인데 내 생일에는 국 한 그릇이 전부구나. 그리고 보름 뒤 손주 민서의 생일이었다. 아침부터 거실은 분주했다. 친구 10명을 초대했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까지 곱게 차려입고 파티장에 나타났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피자와 통닭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 남상우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자, 외가 식구들 먼저 모여볼게요. 남상우는 거실 구석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다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초대는커녕 사진 한 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방문을 닫으며 들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다. 아버님은 조용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시끄러운 데 가시면 피곤해 하시니까요. 나중에 며느리가 건넨 말은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정작 생일 당일엔 아무렇지 않게 미역국 한 그릇 차려주던 며느리였다. 자식 위에 평생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편하게 쉬라는 말이 왜 이리 서럽게 들리는지. 방 안에 홀로 앉아 남상우는 중얼거렸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웃음 번지는 얼굴들이 점점 흐려졌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지. 근데 내 생일에는 국 한 그릇, 손주 생일에는 호텔식 파티. 그래,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였지. 그날 그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40년 묵은 체증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분노는 말없이 쌓였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몇 개월 후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노인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집은 내 피와 땀이었다. 충격적이게도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한 남자의 전 생애가 담긴 결정체였죠. 아들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한 현장에서, 아내가 마지막 숨을 내쉰 공간에서 어떻게 그는 버림받은 가구가 되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아들 서준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가 왜 이러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남상우의 오래된 일기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이 집을 처음 올려다본 날, 아직 철근도 서지 않은 황토 벌판에서 남상우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설계도를 그렸다. 내 아들, 저기 방 하나는 무조건 햇살 잘 드는 쪽으로 해줘야지. 37, 삼풍백화점 무너지던 해였다. 거푸집부터 시작해서 마감 미장까지 손수 배운 기술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점심은 도시락 2개, 잠은 간이 침대 위에서. 허리 디스크로 쓰러져도 새끼 챙겨 먹기 어려운 날들이었다. 방 안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든 남상우는 88올림픽 때 찍은 건설 현장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은 안전모를 쓴 자신의 젊은 얼굴이 거칠었지만 눈빛은 빛났다. IMF 터지고 온 나라가 휘청거릴 때도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밤새 일했지. 그땐 꿈이 있었어. 우리 민우가 좋은 대학 가서 양복 입고 회사 다니는 모습.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었다. 굵은 관절마다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첫 벽돌을 쌓던 날, 천장 작업 중 떨어져 다친 어깨, 서준이 태어났다는 전화를 받고 뛰어가다 넘어져 다친 무릎. 그 모든 상처가 이 집으로 완성되었다. 아내와 함께 아껴 먹고 모은 40년 피 같은 돈으로 이 집을 그의 이름으로 올렸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날 아내. 숙자는 울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이 생겼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작스럽게 위암 판정을 받았다. 평소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대충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던 버릇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남편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뜨끈한 밥과 국을 올렸지만 정작 본인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던 여자였다. 이번 전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부엌 정리를 하더니 식탁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나 없어도 당신은 꼭 끼니 제때 챙겨 먹어야 해. 괜히 라면으로 때우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라도 꺼내서 제대로 먹어. 그리고
자식은 자식일 뿐이야. 결국 당신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해.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아내는 그 말만 남기고 잡았던 손이 축 힘없이 풀려갔다. 비가 내리던 장례식 날, 남상우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뭘 제대로 해준 게 없어? 늘 일한다고, 돈 번다고. 다음에 미루기만 하다 당신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게 되네요. 날 용서해요. 미안해요. 햇살도 없이 비만 내리던 그날, 남상우의 삶에서 빛이 사라졌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아들 서준이 결혼했다. 어느 날 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사시죠. 저희도 애 키우려면 공간이 좀 필요해서요. 마침 아버지 집이 넓기도 하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엄마 없이 홀아버지 외롭다 싶어 챙기는구나.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갈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 빈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느리도 뒤에서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아버님 계신 거 저희도 든든할 거예요. 그렇게 며칠 뒤 큰 이삿짐차가 도착했고 아들 부부와 손자까지 셋이 함께 들어왔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그에게 다시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은 천국과도 같았다. 하지만 천국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엔 아들이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았다. 아버님, 저희 맞벌이라 민서 좀 부탁드려요. 종종 물가가 비싸서 힘들다면서 생활비는 저희가 힘들어서요. 아버님, 비상금 아직 남아있지 않으세요?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웠지만 영수증 내밀며 눈치 주는 며느리보다 손자 간식값이 늦어질까 걱정돼 미리 건넸다. 남상우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례 비용과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옛날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내가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구나. 밤에 화장실 가는 소리도 조심하고 TV 볼륨도 줄이고 냉장고 문 여는 소리까지 신경 쓰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움을 주는 존재로만 여겨지는 현실이 가슴을 찢었다. 내 아버님은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시면 온 집안이 숨죽였는데 나는 이제 식구들 눈치 보며 살게 됐구나. 낡은 앨범 마지막 장에는 집 완공날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햇살에 반짝였다. 등 뒤로 보이는 붉은 벽돌집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을 바라보는 눈에는 쓸쓸함만 가득했다. 이제는 내 집이 아니구나. 그렇게 서서히 가족 속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남상우의 가슴에는 서러움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리고 그 서러움은 곧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발로 이어질 것이었다. 누가 알았을까? 평생 참고 살았던 노인의 마음 한구석에 이토록 큰 분노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젠 내가 이방인이구나 가족의 품에서 어떻게 자신의 집에 손님이 될 수 있을까요? 40년 삶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쓰레기로 전락하는 순간 평생 참고 살았던 노인의 가슴 속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의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침묵의 학대 사례로 분석했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가장 흔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형태는 정서적 무시와 소외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누구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심리 상담사의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남상우를 집을 팔아버리는 극단적 결정으로 몰아넣었을까? 그리고 한 주가 지난 아침, 낯선 트럭 소리에 남상우는 잠에서 깼다.
현관 앞에 가전제품과 폐가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낡은 찬장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그 찬장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요리를 하던 공간의 일부였다. 손때 묻은 도마, 아내가 시장에서 사 모은 오래된 양념병, 신혼 때부터 써온 냄비까지 모두 박스에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화들짝 놀라며 묻자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 부엌 리모델링해요. 너무 오래돼서요. 아버님 요리 잘 안 하시잖아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지금 다 버리고 새로 한다네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찬장 문짝을 슬쩍 만졌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졌을 문고리를 쓰다듬으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손가락에 상처를 입혀가며 사포질하던 기억, 아내와 함께 니스치를 하며 웃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난 여기서 손도 못 대는 사람이지. 며칠 후 새 부엌에서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다. 요새 어르신들 요양원 시설 좋다더라. 우리 엄마 친구분도 거기 가셨는데 프로그램도 많고 편하대요. 남상우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식탁에 흩어진 밥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날 집에서 내보내고 싶다는 소리인가. 가슴속에 응어리가 더 커졌다. 가장 큰 충격은 일주일 후에 왔다. 손자가 숙제한 공책을 들고 자랑스럽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 그리래요. 봐요. 가족 속의 그림을 펼쳐보니 4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아빠, 엄마, 민서,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였다. 할아버지는 안 그렸니? 손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응. 선생님이 요즘 같이 사는 가족만 그리래서. 말끝이 흐려지자 목구멍이 뻑뻑해졌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같이 살면서도 가족이 아닌가 보구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말이 가슴을 무너뜨렸다. 며느리는 그 상황을 눈치조차 못 채고 웃으며 말했다.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철없이 그린 그림인데요, 아버님.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자신은 가족이 아닌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손주 응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다. 이게 요즘 세상인가. 그저 글자로만 소통하는. 한숨만 나왔다. 남상우의 자리는 식탁에서도 점점 좁아졌다. 처음엔 상석에 앉았다가 어느새 구석 자리로 밀려났고 급기야 아들이 회사 동료를 데려왔을 때는 아버님, 오늘은 손님이 오셔서 라며 방에서 혼자 식사하게 됐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불이 켜진 줄 모르고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때 며느리의 말. 아버님, 새벽엔 저희 동선이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민서 시험 기간이에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가슴을 덜컥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도 맘대로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점점 부엌에 발도 못 들였고 거실 TV도 마음대로 틀지 못 했다. 아버님, 민서 집중해야 해서요. 조용히 해야 해요. 우리 때는 말이야. 어른이 TV 보겠다면 아이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같이 봤는데 세상이 다 바뀌었구나. 그렇게 그는 조용히 점점 방 안으로 사라졌다. 그 방 안에서 그는 매일 묻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내 집을 두고 언제부턴가 가장 많은 눈치를 보게 됐을까? 결정적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왼쪽 갈비뼈 아래 통증이 찾아왔다. 도저히 혼자 가기 힘들 것 같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아,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가슴이 많이 아프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대답이 들려왔다. 아버지, 진료실까지 그냥 혼자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알아서 잘하시던데요. 병원에 가시면 안내원들이 안내도 잘해주세요. 며느리는 옆에서 덧붙였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 요즘 너무 바빠서 죄송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아픔보다 더 큰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래. 집도 사람도 내가 의지할 건 아니었지. 그날 밤 가슴의 통증보다 더한 것이 있었다. 바로 마음의 상처였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이 평생 바친 모든 것의 결정체인 그 아들이 아픈 아버지를 병원에도 데려가 주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지은 집. 이젠 그 가족 속에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분노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의 수첩한 귀퉁이에 단 한 줄이 쓰였다. 떠날 준비 시작. 아내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숙자야, 내 말이 맞았어. 자식은 자식일 뿐이야. 이제야 내 인생을 살아볼까 해. 가슴에 맺힌 한이 40년 묵은 체증처럼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반란.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79세 노인이 어떻게 완벽한 복수극을 계획했을까요? 부동산 전문가도 깜짝 놀란 법적으로 완벽한 이 충격적 복수 사건은 해외여행 단 5일 만에 한 가족을 집 없는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공항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부동산 중개인은 나중에 경찰에게 이렇게 증언했다. 40년 경력에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분은 자기 집을 팔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서 복수심이 아닌 깊은 슬픔을 봤습니다. 설 연휴 전날 거실에는 캐리어를 싸는 소리가 북적였다. 아들은 출장 복장으로 나와 말했다. 아버지, 연휴 때 저희 발리 다녀오려고요. 민서도 신났어요. 며느리는 덧붙였다. 아버님은 집에서 편히 좀 쉬세요. 여행길에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당신은 안 가도 된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의 부모는 함께 떠나는 일정이었다. 짐 가방 위엔 외할아버지 약통, 외할머니용 목베개까지 세심하게 챙겨져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혈압약 챙겨드려야 해요. 저녁마다 빠지면 안 돼요. 엄마, 외할머니 목베개 잊지 말고요. 비행기에서 편하게 주무셔야. 하나하나 준비된 그 짐은 누가 봐도 진짜 가족을 위한 배려였다. 현관 앞에 모인 짐가방들 사이에서 남상우는 문턱에 기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가 만든 집인데 이젠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나가야 할 사람은 나겠구나. 그러나 그가 생각한 나간다는 의미는 가족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며칠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다. 서랍 속 통장들을 정리하고 서류 파일을 챙기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담았다. 특히 아내의 사진과 일기장은 가장 소중히 싸두었다. 밤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여보, 이제 나도 내 길을 가볼게. 당신 말대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출국 당일 아들 가족이 인천공항으로 떠난 후 그는 말없이 거실을 정리하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탁자 위엔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집 등기부 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항상 눈치 보며 살았던 그였지만 오늘만은 당당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짧은 문자를 남겼다. 민서야, 나 며칠 집 비운다. 내 걱정은 말고 여행 잘 다녀와라. 거짓말이었다. 그가 비울 것은 며칠이 아닌 영원이었다. 그리고 그 집도 영원히 비워질 것이었다.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근처 부동산. 이미 몇 달 전부터 물밑 작업을 해두었고 아내의 친구였던 장 회장에게 연락을 취해 매매 계약을 준비해 두었다. 장 회장님, 정그러시면 제가 조금 더 맞춰드릴게요. 아이고, 상우 씨. 제가 숙자 씨한테 빚진 게 많아서 그러는 거지. 오히려 제가 더 드려야 하는데.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이었지만 남상우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속도가 중요했다. 공증사무소에서 모든 서류에 사인하며 남상우는 생각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지. 내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손이 떨렸다. 60년대 보릿고개 시절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삼풍백화점 무너지던 그 해에도 현장에서 일했던 추억이 담긴 집, 손주가 첫걸음마를 뗀 이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었다. 이곳은 이미 그의 집이 아니었으니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7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구나. 집 열쇠를 새 주인에게 건네고 남상우는 간단한 쪽지를 새 주인에게 맡겼다. 이 집,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날 찾지 마세요. 장 회장은 약속대로 즉각 이사를 들어왔다. 그리고 5일 후 발리에서 돌아온 가족이 마주한 것은 낯선 사람이 열어준 현관문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제 집입니다. 등기부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어리둥절한 아들 가족은 경찰을 불렀지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집을 팔 권리가 있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자유였다. 서준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낯선 번호였다. 서준아, 평생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 차례다. 여행은 어땠니? 즐거웠길 바란다. 나도 이제 내 여행을 떠난다. 집은 팔았다. 40년 살아온 그 집에서 나는 점점 손님이 되어갔으니까. 내가 평생 일구고 지은 그 집에서 내 생일엔 미역국 한 그릇, 손주 생일엔 호텔 파티를 받다. 이젠 내 차례다. 서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방 하나 들고 멀리 떠난 아버지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집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족의 망연자실한 표정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남상우는 방향을 돌려 강원도 정선으로 향했다.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가 있는 곳. 어느 누구도 자신을 몰라보는 조용한 마을. 그곳이 그가 선택한 새 인생의 시작점이었다. 버스에 오른 남상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어렸다. 자신만의 작은 가방 속에는 아내 사진과 통장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말을 이해하겠소. 당신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한다는 말을 늦게라도 깨달아 다행이요. 함께 있다는 건 곁에 있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가족, 그리고 홀로 떠난 79세 노인. 그 후 1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두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감동적인 결말,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두가 치러야 했던 값비싼 대가.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역설적 가족 치유의 사례로 분석한다. 때로는 완전한 붕괴만이 진정한 재건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에 대한 당연시가 깨졌을 때 비로소 관계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죠. 가족 치료 전문가의 말이다. 그렇다면 남상우와 그의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강원도 정선의 늦봄. 새벽마다 새소리가 유리창을 깨우고 밤이면 개울물 소리에 잠이 든다. 남상우는 지금 민박집 뒷채 한 칸에서 살고 있다. 지게에 장작을 얹어 나르고 고추 모종에 물을 준다. 서울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정 씨가 이 마을에 자리를 잡고 그를 불러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다. 형님, 뭐 필요한 거 있죠? 아니야.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혼자만의 시간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온함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마을 노인회관에서 바둑도 두고 밤이면 아내 사진을 꺼내놓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습관이 생겼다. 숙자야, 오늘은 배추를 심었어. 겨울에 김장할 때쯤이면 쭉쭉 자랄 거야. 그런데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어느 날 뒷산에서 내려와 막 고구마 순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마당 입구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고 문이 열리자 손자 민서가 혼자 내렸다. 할아버지, 나왔어요. 그냥 오고 싶었어요. 민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주춤주춤 고개를 숙인 채 고등학생이 된 소년의 두 손엔 과자 봉지와 컵라면 몇 개를 들고 서 있었다. 남상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다가 이내 손자를 품에 안았다. 어서 와라. 할아비가 많이 보고 싶었다. 그날 밤 민박집 마루에 둘이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민서가 말을 꺼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빠는 회사도 잘 안 나가고 매일 술만 마셨어요. 엄마는 한동안 외가에 가 있었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낯선 아저씨가 문을 열더니 우리 보고 나가라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아빠는 화를 내고 우리 짐이 전부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남상우는 묵묵히 손자의 말을 들었다. 우리는 모텔 전전하다가 지금은 삼촌집 지하에 살아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미워서 연락도 안 한대요. 근데 저는 민서는 이어 충격적인 말을 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할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술 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평생 아버지한테 한 게 뭐냐? 진작 좀 더 잘해드릴걸? 그리고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없어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던 민서는 이것이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며칠 뒤 서준과 수진도 찾아왔다.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참 후에 서준이 말했다. 아버지, 그날 이후 어디에서도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행복했던 보금자리를 밝혀주는 빛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걸. 수진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남보다 더 먼 사람이 되게 한 건 저였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엔 저희가 아버지 곁에 남겠습니다. 남상우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일어났다. 안방에서 작은 통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엔 아내의 유품과 함께 최근에 갱신한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너희가 발리 여행을 떠나간 뒤 이 집도 내 마음도 텅 비었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날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준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저희 집은요? 돈은 어디에? 남상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돈은 이미 써버렸단다. 고아원의 절반, 노인복지센터의 절반.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충격적인 고백에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집이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루에는 찬바람 대신 된장찌개 냄새가 번졌고 작은 상 위엔 직접 만든 달걀말이가 올라왔다. 남상우도 아침에 직접 텃밭에서 딴 상추를 내놓았다. 할아버지, 다시 서울로 돌아오실 거예요? 민서의 물음에 남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 내겐 내 공간이 필요하구나. 너희도 너희 공간이 있고. 서준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지 생신 때는 꼭 오고 명절에도. 남상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손님이자 가족이 된 거지. 함께 산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더구나.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분을 함부로 대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남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들이 떠난 후 남상우는 아내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여보, 79살에 새 삶을 시작하게 됐네. 서툴지만 이렇게 내 인생을 찾아가니 어때? 좀 멋있지? 1년 후 서울의 작은 아파트. 서준 가족은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벽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한 달에 한 번 그들은 정선으로 향한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생일에는 이제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간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라짐이 꼭 단절은 아니라는 걸. 남상우는 이제 79살이 아닌 80 노인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젊고 밝다. 함께 있다는 건 곁에 있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 남상우가 가족에게 남긴 말이다. 집은 잃었지만 진정한 마음의 집을 찾은 80, 10세 남상우의 인생막은 이제 기대 이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이 주는 교훈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여정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과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이자 가족 모두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남상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가족은 함께 사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단지 건물일 뿐 집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물리적 공간이 아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역국 한 그릇, 생일사진에서의 배제, 병원 동행 거절.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큰 소리로 울린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셋째, 인생에는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70, 10세에 새 출발을 한 남상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결단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때로는 관계의 붕괴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단절을 경험한 후에야 서준 가족은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함께 있다는 건 곁에 있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남상우 할아버지의 깨달음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을 단지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닌 진정으로 소통하고 존중해야 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에 행복과 웃음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알림 설정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